우리 이제 기출 분석 강의 기출 심화인데요. 왜 이 강의를 해야 되냐? 이거 보여드리면 끝나죠, 뭐. 제가 입이 아프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기출이 이렇다. 최근에 기출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경향이 있다.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한 형성평가 한번 보면 형성평가, 형성평가, 형성평가 이렇게 반복되고요. 준거지향, 준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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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참조.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봤어요. 이 색깔이 조나센, 조나센, 수기모형, 수기모형, 관료제, 관료제. 이것만 보시면 기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이나 교육학이나 해마다 우리가 이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시험이 쉬운 거, 우리 시험이 쉬웠어요. 인고가 상대적으로. 우리 전공이 정말 어려웠어요. 이거랑 내 합격이랑 관계없는 거 아시죠? 시험이 쉬웠거나 어렵거나 어차피 순위로 가니까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에 이번 시험이 좀 쉬웠어 라고 말하면 그게 왜 쉬웠다고 말할까? 결국에는 기출의 비율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출의 비율이 많았다. 그 얘기는 기출됐던 게 또 나온 거는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좀 봤을 때 이 개념 본 적 있어. 내 눈에 익숙해. 그럼 이거는 쉬운 문제다. 쉬운 문제인데 내가 못 맞췄어? 기출이라고 본 적이 있는데 좀 변형됐더니 못 맞췄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기출이 많이 나오는 시험인 게 분명하고요. 교육학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기출을 빼고 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낼 것이 많았는데 지금 특히 교육평가 보세요. 교육평가는 완전 색깔이 많이 칠해져 있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적은 데다가 또 논술 시험으로 낼 수 있는 이론이 있고 논술로 내기 어려운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걸 빼고 나면 공부량이 적은 그런 범위의 영역일수록 기출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교육학에서도 중요하고 지금 전공도 아마 기출 보고 계실 거예요. 기출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공부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꼭 얘기하는 게 기출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풀 수 있다고 해결이 안 돼. 똑같이 안 나온다는 거죠. 풀 수 없어. 왜냐면 그거보다 조금 깊게 봐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깊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틀을 잡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가 5월, 6월 7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쉽게 할 거냐? 쉽게 안 할 거예요. 교육학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뒤로 가면 가실수록 전공의 압박 때문에 교육학에 투자할 수가 없고 교육학은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좀 어렵고 어려우니까 좀 짜증나고 내가 이거 상반기를 제대로 못 보낸 거 아닌가? 불안해요. 어려운 문제를 보니까. 그럼 마음 편하게 하려면 쉬운 문제 풀면 돼. 근데 어렵게 좀 할 거예요.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나중에 하반기 때 훨씬 더 전공에서 많은 점수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목표는 이제 기출을 당연히 싹 풀고 그 다음에 기출보다 좀 더 인접한 이론 어디까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변형이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는 걸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해마다 이 강의가 재밌어요. 왜냐면 기출 문제는 같아요. 예를 들면 2024년 문제는 똑같아.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2025년 다르고 2026년 다르고 지금 2027년 대비가 또 달라요. 문제는 하나인데 왜냐면 기출이 쌓였잖아요. 그럼 이 기출 빼고 요런 관점 빼고 여기를 추가되고 그래서 조금씩 보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개념인데 이 강의가 쉽게 느껴질 만큼 선생님들이 예습은 못하지만 예습은 요구하지 않는데 복습을 하시면 돼요. 이 강의의 내용이 쉬워질 때까지 복습만 잘하면은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안내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5월 달에는 이제 교육 과정이랑 방법에 좀 초점을 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교육과정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 교육학은 다른 영역은 몰라도 돼요. 그것까지 어떻게 다 신경 써. 다른 영역은 그냥 제껴놓고 교육과정이면 무조건 알아야 돼. 그렇게 핀트를 맞추세요. 이번 주는 교육과정 영역입니다. 근데 전공이 좀 잡혀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이 시험이 전공 때문에 떨어지고 전공 때문에 붙기 때문에 전공에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 근데 그래도 내가 전공이 좀 돼 하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교육학을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작년에 전공 점수 괜찮았는데 교육학 때문에 안 됐다는 분이 거의 없지만 내가 그렇다는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교육과정을 좀 읽어보고 오세요. 그리고 하시면 돼. 근데 보통의 88, 90% 수험생들은 안 그래도 돼요. 2016, 2017 문제를 읽어보시고 초안 정도까지 작성하게 하세요.
줄글 다 쓰는 거는 사실은 똑같이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으면 전공을 더 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이 풀 필요 없다. 2016, 2017이면은 읽어보고 초안 정도 잡아보고 초안이 안 되면 교재를 읽으면서 초안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만 해오시고 복습을 하시면 돼요. 복습 위주로 교육과정 강의 듣고 어려웠던 부분을 복습을 하면 괜찮습니다. 교육과정 뭐 내용이 많지 않죠. 한 주, 그다음 교육 방법이 2주에 걸쳐서 하니까 할만하다. 교육행정 2주에 걸쳐서 할만하고 교육심리는 양은 많지만 중요도가 달라서 한 주밖에 못하고 교육평가 양이 많지 않아서 한 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서는 최근 2026, 2025, 2024는 지금 빠져 있는데 3년 안에 기출된 게 또 기출될 확률이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어디서 보시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네이버 카페인데 제 카페인데 그 유인물 밑에 주소가 있죠. 귤이 기출은 최고의 문제집인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문제가 모여져 있어요. 2026부터 2013까지 문제가 다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셔도 돼요. 문제만 있어요. 답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문제집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 문제집은 이제 과제를 하나씩 내드릴 거예요. 한 차지씩. 그래서 문제 숙제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기출 문제에 대한 답도 있다. 근데 뭐 답을 강의로만 봐도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 파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 교재는 이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인터넷으로 구입하셔도 되고 직강 선생님 학원에서 하실 수 있고 마이너 있고 기본 이론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서는요. 1,4월이랑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그 파일 그대로 계속 반복할 거고 만약에 1,4월에 다른 강의를 들었다 하시는 경우에는 꼭 굳이 교재를 바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학 교재는 그게 그거야. 그 용어가 그 용어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전공이면 바꾸라고 하겠는데 교육학은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근데 강의를 듣다가 불편하신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교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종이도서, 전자도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하나씩 하는데 오늘은 이제 2016. 네, 2016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2016 기출 플러스라는 자료를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2016에 어떤 문제가 났는지 대주제, 이거 우리 대주제라고 하죠.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 대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형식이었냐? 자기계발 계획서 형식이었다. 어떤 영역이 시험에 나왔냐? 과 1번 교육과정 4점, 2번 교육평가 4점, 그 다음에 심리 3점, 행정 4점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과평, 심행 특이하죠? 심리가 나왔으니까. 심리가 나오면 다 특이해요. 심리가 잘 안 나오니까. 심리가 나왔던 과평심행이고 우리도 심리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요 개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관한 문제를 풀 거예요, 먼저. 문제를 먼저 풀어볼 거고 요 프린트는 요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지 좀 더 확장한 그런 내용이에요. 강의는 2016 이제 기출문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풀었던 거라서 아마 기본 이론을 엄청 열심히 잘 들으신 분들은 이 문제도 봤어, 저것도 봤어, 이것도 알지 이렇게 될 거고 또 시간이 지나고 전공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나 이럴 수 있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 전공 때문이야.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는 실수 때문이고 그래요. 미워하지 말고 그래 다시 보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볼게요. 먼저 이 문제는 형식이 좀 쉬웠다. 형식이 쉬워요. 표로 되어 있으니까 줄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나누는 그런 수고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일단 이런 문제가 선생님 시험에 나오면 문제 좀 쉽다. 점수가 좀 높게 나오겠구나. 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2026부터 살펴보는 이유가 있겠죠. 문제가 2013부터 있어요. 13부터 있는데 13, 14, 15. 그 다음이 16인데 13, 13, 14, 15는 객관식에서 논술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문제의 틀이 좀 어지러워요. 우리가 지금 실력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문제의 틀까지 어지러우면 이거는 문제 틀 때문에 어지러운 건데 내가 공부를 못해서 어지러운 것 같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6부터 오늘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교육과정, 과, 평, 그 다음에 정체성 발달, 심, 조직활동, 행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아요. 영역을 잘못 찾아가서 4점이 몽땅 감점되는 사례가 있어요. 보세요. 과평, 심행 이런 것도 문제를 풀 때 그냥 한번 써준다.
확실히. 아니면 동그라미 한다. 과, 평, 뭐 학생, 심, 행 이렇게 써주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선생님들 잔실수를 줄여줍니다. 그 다음 배점 갔어요. 15.5점인지 째려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한 번 정도 16점으로 나온 적 있어요. 그럼 16점으로 선생님들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16.4점. 이건 시험 마음이에요. 평가원 마음이니까. 근데 16점이 나오면 엄청 많이 틀릴걸요. 다 15점으로 연습을 했으니까. 그리고 16점이면 1점 더 써줘야 되니까 시간이 더 많이 들 거니까. 16.4점인가 15.5점인가 형식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99.9%는 15점 대 5점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도 16점이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러겠죠. 이제 16점인 경우에는 초안을 쓰는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까. 전체 수험생이 이런 소리가 나면서 샥샥샥샥 하면서 뭔가 모의고사 볼 때보다 펜을 막 쓰는 속도가 느린 것 같아. 그럼 맞는 거지 뭐. 그럼 16.4점이 나온 거지. 그런 현상은 16.4점이나 마이너가 나오거나 교육 심리가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시작되는 속도가 늦을 거예요. 그 소리는 선생님들이 동물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수업 구성에 나타난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 및 문제점 각각 2가지. 심플하죠? 장점 2개, 문제점 2개. 근데 잘 읽어야 될 것은 옛날 시험에서는 여기다가 아예 그 교육과정 유형을 줘버렸는데 얘는 그 교육과정 유형이 무엇인지는 안 줬어요. 제시문을 봐야만 되는 문제다.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다. 근데 이렇게 한 따옴표가 있을 경우에는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내가 썼다는 거 표시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수업 구성을 내가 올라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수업 구성을 올라가 보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이 이제 하셔야 될 과정을 천천히 말씀드리는 거고 시험에선 더 빨리빨리 찾게 되겠죠. 올라갔더니 이제 수업 구성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유형을 맞춰서 그 유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되겠죠? 막 떨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럼 제가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라 그랬어요. 학생이 엄청 많이 반복돼. 학생. 맞아요? 교육과정 유형인데 학생. 그러면은 뭐랑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 아니면 인간 중심 교육과정. 요 두 개는 헷갈려요. 비슷해. 인간 중심 교육과정에서도 경험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중심 교육과정 아니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야. 평가원도 그걸 생각하고 문제를 냈겠죠. 그럼 이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아니라 나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란 말이야. 막 이걸 강조하려면 어떤 단어를 던져줘야 돼? 경험. 던져줬어요? 줬어. 찾아야 되겠죠.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흥미. 좋죠? 그 다음에 학생의 관심. 학생, 직접 경험. 일반적인 개념 전달 위주의 수업을 지향할 것. 그럼 얘기하고 싶은 단어는 학생이랑 경험이니까 얘는 뭐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다.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틀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기출이었거든요. 기출을 제끼고 공부한 거야. 그래서 이걸 틀렸는데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죠. 이런 걸 틀리면 변별이 많이 차이가 나요. 맞춰야 될 건 맞춰야 돼요.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장점 2가지, 문제점 2가지. 문제는 심플하고 쉽다. 그 다음에 어디서 감점이 일어나냐면 2가지씩 쓰라는 문제를 조심해야 돼.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도 다 된 거야. 2가지를 쓰라고 할 때 유사하게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난 다르게 썼는데요? 읽는 사람이 비슷하게 보이면은 긋는 거야. 떡볶이는 맛있다, 떡볶이는 맛깔나다. 틀린 거야. 하나는. 결국 다 맛있다는 소리잖아. 다르게 쓰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점에 문제 해결력을 함양한다. 뭐 학생의 내재적 동기의 증진. 이런 것도 괜찮고, 학생의 참여가 증진된다. 민주시민 자질이 함양된다. 좋다. 다 답이 된다. 유사하면 안 된다. 문제점, 기초학력이 저하된다. 자, 왜 기초학력이 저하되죠? 앞에 부연을 붙인다면? 체계적으로 지식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흥미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붙어줘야 되겠죠. 시간이 많이 든다. 미숙한 교사가 운영하기 어렵다. 뭐 뭘 써도 정답이다 이 안에서. 그런데 다르게 보여야 한다. 만약에 같다. 한 개밖에 생각이 안 난다. 어떻게든 다르게 보이게 쪼개주시는 것이 기술입니다. 4점이 되겠죠? 쉽죠? 그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줄글을 써보면 이제 뭐 기본 이론 다 하셨으니까 서로는 얘기 안 할게요. 이제부터 속도 팍팍 붙습니다. 자, 먼저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 있어야 되죠.
꼭 있어야 되고 학생의 경험 광미를 강조하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은 실제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 하나 있고요. 뭐 첫째, 둘째 붙여도 좋지만 이거 하나 있고요. 채점해 봅시다. 그 다음 뭐 채점해요? 내재적 동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채점해요? 기초학력 저하. 그 다음에 뭐 채점해요? 많은 시간이 소요. 끝났어요. 요렇게. 그 다음 조심하셔야 될 점은 이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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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이니까 다 하나 문장으로 써야 돼요. 얘를 하나로 뭉겨 넣으면은 다 같이 감점이 된다. 하나하나 문장에다 연결 문장 붙여주니까 제일 깔끔하게 쓰면 5문장으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고력을 요구해요? 아니요. 이거는 알면 쓰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이제부터는 1문단, 2문단을 똑같은 속도로 천천히 썼다면 이제는 속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 문제는 빨리 쓰고 치워야 돼. 어차피 잘 쓰든 못 쓰든 이건 점수를 받아.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시간과 노력을 더 기울여야 돼요. 이 1문단은 빨리 쓰고 치워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점수 주는 거니까. 본론이 김 교사가 실시하려는 평가 유형의 기능과 효과적인 시행 전략 각각 2가지씩. 자, 또 그렇죠. 평가 유형 안 줬잖아요. 맞춰봐. 김 교사가 실시하려는 평가 유형이야. 맞춰봐. 뭘 보고 맞춰봐? 제시문을 보고 맞춰봐. 그럼 제시문으로 올라가서 평가 계획을 봐요. 근데 이런 거 이제 힘드신 분이 있어요. 아니 여기는 수업 구성이라 그래서 제가 수업 구성을 봤는데요. 여기서는 평가 유형이라 그래서 평가 유형을 보려고 했는데 평가 유형이 없잖아요. 평가 계획이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말해주지는 않는데 2번째 거. 자, 여기서 거슬리는 거 평가 시점에 따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평가를 공부하신 분들은 평가 유형을 되게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었는데 평가 시점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었고 또 어떻게도 하더라? 준거, 참조. 참조에 따라서 뭐 규준 참조, 준거 참조, 자기 참조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괜히 문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평가 시점에 따라 라고 하면 그 중에서 꺼내라. 그럼 전, 중, 후 평가의 앞에 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 그럼 뭐뭐뭐 진, 형, 총 그거죠. 진, 형, 총 중에 하나야. 힌트를 줬어요. 진단평가 이후 그러니까 진은 아니야. 그 다음에 총괄평가 실시 전 그러니까 총괄은 아니야. 그럼 정답은 형성이야. 형성평가가 정답이야. 이걸 형성평가 쓰면 전공 문제인데 그죠? 근데 교육학 논술은 그렇게 안 물어보고 이제 형성평가인 건 알았는데 형성평가의 기능을 2가지 쓰고 왜 하는지 시행 전략, 형성평가를 실시할 때 어떻게 교사가 실시할 건지 자 앞에 부분, 뒷부분 어디에 시간 투자해야 돼요? 시행 전략이요. 뒷부분에 이제 드디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1번 문단 빨리 쓰고 평가 유형의 기능도 빨리 쓰고 여기서는 구구절절 구질구질 알고 있는 거 다 이렇게 써가지고 2가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자 기능,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점점 교사가 중간중간 진도 체크 평가하고 형성평가하면서 더 잘 가르쳐주게 되죠.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라는 단어,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단어. 쪽지 시험 같은 거 보면 애들이 중간중간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죠. 그 다음에 학습 진도를 개별화시켜주기도 하죠. 학습 곤란 진단과 교정도 있죠. 요건 진단평가에도 있는데 형성평가에도 있어요. 진단평가는 평가 전에 시작하는 시점에 학습 전에 곤란한지 보는 거고 형성평가는 현재 학습을 하고 있는데 곤란한지 보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쓸만한 거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거 사실 속도 조절은 개별화랑 비슷한 거예요. 되죠? 그래서 요런 거. 자, 그럼 기능 말고 내가 시험 문제를 내는데 만약에 출제하는 사람이 기능이란 단어를 계속 작년에도 썼으니까 올해는 쓰지 마. 다른 말로 바꿔. 자, 그럼 어떤 말로 우리 바꿀 수 있을까요? 역할. 좋습니다. 역할.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친해져. 또 의. 가능은 한데 조금 커. 가능은 합니다. 또 장점? 장점 될 것 같아요. 장점. 좋다. 또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잖아. 목표. 굿. 목표. 바꾸라 그러면 저보고 바꾸라면 목표라고 바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험생이 속겠지? 교재에는 기능이라고 돼 있으니까 목표라고 물으면 못 맞출 거야? 10명 중에 2명이 걸리겠지. 이렇게 해서 변별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면 평가 유형의 기능을 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형성평가의 기능을 똑같이 내? 바꾸자. 목표라고 하자. 그럼 다른 내용인 줄 알고 못 쓰겠지? 근데 알고 보면은 같은 내용이지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시행 전략. 이건 약간 그 시행 방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실천 전략이라고도 해도 되고 다 되죠. 어떻게 펼쳐 나갈 거냐. 피드백을 제공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공해라. 그러니까 피드백 제공은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구체적인 피드백 제공은 더 잘하기 위한 전략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 결과는 최종 결과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거 있었죠. 요런 거 보셨어요. 형성평가 가지고 애들 순위 매기면 안 되죠. 준거 참조 평가를 활용해야 됩니다. 시행 전략인데 교재에는 뭐라고 많이 나올까요? 요 내용이. 형성평가에 교사가 이거 해야지 기준 참조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사는 이것을 유의해야 돼요. 맞아요. 선생님 입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유의점. 자, 유의점이라고 물어봐도 같은 내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점이라고 물어볼 수 있다. 교사가 유의할 점. 좀 더 풀어서 김 교사가 A 평가 유형을 하려고 합니다. 김 교사가 유의해야 할 점을 2가지 서술해라 해도 같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3번째로 줄글 뭐 이제 잘 쓰시잖아요. 그죠? 자신 있죠? 잘 쓰잖아요. 연결 문장 해주고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 채점. 뭐 채점? 교수학습 방법 개선. 그 다음 학습 동기 유발. 그 다음에 구체적 피드백을 제공. 그 다음에 피드백 제공만 넣으면 좀 아쉬워요. 효과적인 시행이니까 더 잘하기 위한 거니까 유의미하고 구체적이고 뭐 즉각적인 피드백 이런 게 좀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 최종 결과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채점될 거예요. 제가 문장을 썼는데 너무 부자연스럽고 막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상관없어 사실은. 이렇게 채점할 거야. 어떻게 다 아름답게 읽어봐. 채점되고 말만 되면 된다. 넘어갑니다. 본론 3. 에릭슨의 정체성 발달 이론에 제시된 개념 1가지. 요거는 이제 문제가 초기 문제여가지고요. 사실은 3점이면요. 하나를 문제를 더 냈어야죠. 근데 자기들이 문제를 안 냈으니까 요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요런 것도 있다. 괄호 열고 2점을 준 거예요. 그럼 에릭슨의 정체성 발달 이론에 제시된 개념이 2점으로 채점이 된다는 거예요.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 제시된 개념은 1점으로 채점이 된다는 거예요. 반두라를 지금 에릭슨을 편애하는 거야, 뭐야. 에릭슨도 열심히 연구하고 반두라도 열심히 연구했는데 반두라는 1점짜리 문제가 됐고 에릭슨은 2점짜리가 문제가 됐어요. 최근에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또 어려우라고 일부러 헷갈리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2점, 1점이니까 양심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2점으로 채점되는데 개념을 쓰라 했으니까 어떻게 채점될지 모르죠. 우리는. 자기 마음이야, 채점하는 거는. 개념 우리 쓰는 거 우리 마음이고 열심히 써줘야 돼. 2점이니까 2문장 정도 써주면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써준다. 점수 끊기 하실 때도 여기가 90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에릭슨으로 넘어가면 에릭슨, 반두라 2개를 물어봤어요. 배점에서 이렇게 4가지 동그라미가 나왔어요. 그럼 보나마나 에릭슨을 설명하는 게 2개? 반두라를 설명하는 게 2개겠죠. 또는 이제 2점이니까 에릭슨이 3개, 반두라가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거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에릭슨이 위에 2개, 반두라가 밑에 2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순서가 바뀐 경험은 지금까지 없어요. 바뀐 적은. 다 순서대로 힌트를 줬어요. 진로 결정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성급한 진로 선택을 유보하게 할 것. 자, 유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같은 단어를 못 주고 힌트를 줘야 되니까 왜 하필이면 선택을 뭐 나중에 하게 할 것, 미루게 할 것 이래도 되는데 잘 쓰지도 않는 유보하게 할 것을 했겠냐. 정답이 뭐니까? 유예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큰 힌트를 준 거예요. 제시문을 계속 봐야 돼. 아, 나 몰라. 이거 이제 이번 시험 이건 날렸다. 이거 아니고 제시문을 끝까지 봐야 돼. 제시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유예, 유보 힌트 준 거예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접할 수 있는 충분한 탐색 기회를 제공할 것. 유보가 제일 큰 힌트가 되겠고요. 심리적 유해니까. 두 번째는 간접 기회를 제공해 직접적으로 배울 수도 있지만 간접 경험 기회를 보면서 배울 수도 있어. 이게 뭐예요? 관찰학습. 다른 사람의 롤 모델을 보면서 배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극과 반응을 겪은 건 아니지만 보면서 배울 수 있어. 그래서 관찰학습이 되겠죠? 문제는 그런데 점수가 2점, 1점이라는 거, 이것도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심리적 유해 이거 써줘야 되고, 유해만 쓰면 안 되겠죠? 심리적 유해. 개념이라 그랬어요. 명칭이라고는 안 했네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구구절절 써본다. 비벼본다. 개념이라 했잖아. 네가 명칭이라고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자아정체감대 역할혼미 상태에서 중요한 성격적 특성인데 자신을 찾고자 노력하는 기간이다. 이거 쓸 수 있겠죠. 자신을 찾고자 노력하는 기간이다. 이건 제시문을 봐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반복하는 선에서 모를 때는 최대한 다른 말로 이렇게 써주는 게 팁이고, 관찰학습 되는데 대리적 강화도 됩니다. 직접 강화, 대리 강화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이 대리적 강화도 결국 관찰학습 개념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 가장 좋은 답안은 사실은 관찰학습입니다. 몰라, 모르겠어, 구구절절 모델이 관찰하면서 일어나는 변화, 뭐 강화나 자극이 없어도 사회적 상황 속에서 타인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인간 행동의 학습이 가능해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비워두면 안 된다. 행정 갑니다. 줄글 안 했네요. 줄글. 정말 두 줄 썼나요? 그거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점이니까 두 문장을 써줬는가. 자, 정답 채점하세요. 뭐? 심리적 유해. 요것만 써줘도 되는데 2점이니까 심리적 유해란 하면서 풀어준 거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이다. 한 번 더 풀어준다. 관찰학습 들어가면은 다 채점이 되겠죠. 네. 심리가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잘 공부를 많이 안 한다. 하긴 하는데 교육행정이나 과정만큼 깊이 있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양이 많아서 그런 거야. 전공 공부도 해야 돼서. 그건 당연하고요. 자, 본론사. 학교 내의 조직활동에 나타난, 또 안 알려주지롱이야. 학교 내 조직활동 찾아봐, 위에서. 이거죠? 왔다 갔다. 선생님 눈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시간을 더 많이 들게 해주는 거죠. 더 논술 문제 다온 거예요. 그럼 이것에 나타난 조직 형태는 찾아내야 되고, 제시문에서 학교 조직과 구성원에 미치는 순기능 및 역기능을 각각 2가지씩 써주세요. 교육행정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참 좋아하더라. 장점, 단점을 순기능, 역기능이라고 많이 물어보더라, 이거죠. 학교 내 공식 조직 안에 소집단 형태로 운영되는 다양한 조직 활동을 파악할 것. 자, 얘는 힌트가요. 어쩌면 공식 조직이 힌트예요. 공식 조직 안에 이렇게 운영되는, 그러니까 공식 조직이 나오면 또 뭐가 나와? 비공식 조직이 나오죠. 개선 조직이 나오면 참모 조직이 나와. 그러니까 그 옆에 거를 힌트로 준 거예요. 비공식 조직인 걸 알려줬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으로 모인다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2가지씩. 어디서 감점될까요? 왜 감점될까요? 이 문제 틀리는 사람은, 나는 맞출 거지만 이 문제 틀리는 사람은 왜 틀려? 비슷하게 써서 틀려요. 조심해야 돼. 비슷하지 않게 써줘야 돼요. 의사 전달이 원활하다. 자, 회의에 갔을 때 얘기를 많이 합니까? 커피 모임 선생님들, 커피 모임 갔을 때 얘기를 많이 해요. 커피 모임에 갔을 때 얘기를 많이 하죠. 의사 전달이 원활합니다. 그런 커피 모임이에요. 직무의 능률적인 수행. 제가 학교 그만둔 지 꽤 됐는데, 학교에 대해서 아름다운 기억 그러면 교무실에서 커피를 마셨던 기억.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기억은 비공식적 조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되게 일찍 오신 선생님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아마 시부모님이랑 사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되게 일찍 와요. 6시에 출근해. 그래서 원두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교무실에 온 사람한테마다 다 핸드드립을 한 잔씩 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만나는. 그게 제일 아름다운 기억이야. 그러면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돼? 직무가 능률적으로 수행이 돼. 비공식적 조직만 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구성원의 심리적인 불안이 해소돼. 회의나 내가 가진 그 무슨 부서, 무슨 학년부, 이것보다는 비공식 조직에서 심리적 불안이 해소되고, 조직의 융통성이 부여되고, 뭐 개방적 풍토가 조성되고, 다 정답이죠. 다르게만 쓰면 돼요.
자, 문제는 거기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지. A 선생님하고 B 선생님하고 사귄대요. 그럼 아니면 A 부장님이 뭐 무슨 이런 실수를 했대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을까요? 의사 전달의 역기능, 또 파벌 조성. 커피를 마시는 모임과 안 마시는 모임, 이렇게. 정실횡위의 우려. 이게 파벌 조성 얘기하는 거고, 어떤 선생님은 그 모임에 끼고 누구는 못 끼므로써 갈등과 소외, 왜곡된 정보, 소문, 그런 걸로 인한 사기 저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 은근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두 가지를 쓰라고 하면. 한 가지씩 쓰라고 하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두 가지씩 쓰라 그러면 신경이 쓰여요. 이거 두 가지가 유사한지 안 유사한지 언제 걸러야 돼요? 이 문제 지금 본론 4. 9시에 시험 보러 들어갔어요. 자, 본론 4에 이게 유사한지 안 유사한지 몇 시에 걸러야지 될까요? 정확하게 할게요. 9시 8분입니다. 9시 8분에 걸러야 돼. 9시 8분에 걸르면 맞는 거고 9시 8분에 못 걸렀으면 틀린다고 봐야 돼요. 모든 문제가 점수가 몇 점 받을지는 9시 10분에 결정됩니다. 그 10분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초안 쓰기가 중요하고 이때 못 걸었으면 틀려요. 쓰면 다 비슷하게 읽혀요. 이때 초안 쓰기 하실 때 걸러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론 3개를 쓸 건데 본론 3개랑 뭐 서론 아니면 결론 하나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래 스피드대로 하면은 초안을 7, 8분 안에 써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속도와 역량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문제는 10분까지 쓸 수 있어요. 10분 안에 초안을 못 썼다? 그럼 글로 들어가야 돼요. 10분 생각하시고 이런 거 거르는 거는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니까요. 뭐 첫째, 둘째 붙이면 되겠죠. 자, 세 점 해봅시다. 여기 첫째, 둘째 안 붙여놨는데 어디 점수 주시겠습니까? 어디? 의사 전달이 공식적 조직에 비해 원활하다. 자, 명칭 안 물어봤어요. 자신 없으면 비공식 조직을 언급을 안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언급을 해요? 어떻게 언급하냐면 제시문에 나타난 뭐 조직 활동, 나타난 조직 형태의 순기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시문에 나타난 조직 형태는 이렇게만 언급을 해요. 제가 탈목표 모형 냈었잖아요. 하프 모의고사 14에서. 그 내용을 맞게 쓰셨는데 거기에다가 타일러의 평가 모형에서는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내용은 맞는데. 그럼 틀려요. 그 문장 안에 잘못된 개념이나 명칭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안 쓴다. 자, 두 번째 어디 채점할까요? 그렇죠. 협조로 직무가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왜곡된 정보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파벌이 조성되어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각각 문장으로 만들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아까 정리한 거 한번 볼게요. 기출 플러스 요렇게 됩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보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교육과정 유형에 들어가고 교육과정의 발달에 들어가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몇째? 둘째 아이야. 첫째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통합. 자, 그럼 장점, 단점이 나왔다는 거는 이 5가지의 장단점을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씩. 교과 중심 교육과정 장단점 안 나왔어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 나왔는데 좀 다른 거, 지식의 구조라든지 뭐 나선형 이런 쪽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명확해서 그 다음 당연히 5가지 다 공부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유형들이 해처모여 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 해처모여가 교육과정 결정의 3요소라는 거죠. 교학사,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출판사 교학사를 생각하면 된다. 이 교육과정을 결정한 요소 중에 교과를 제일 열심히 볼래, 학습자를 제일 열심히 볼래, 사회를 제일 열심히 볼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과를 열심히 볼래에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장점, 문제점을 쓰면 얘랑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을 거고 요거를 내면 요거랑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일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아까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랑 비슷해요. 그 이유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사회 중심으로 하면은 영양 기반이나 중액 교육 과정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시문이 교육과정 결정의 3요소를 얘기해주고, 김 교사는 막 교과가 중요하다 그랬고, 최 교사는 학습자가 막 중요하다 그랬고, 정 교사는 사회가 막 중요하다 그러고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최 교사가 얘기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뭐 교육과정 유형을 물어본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답이 뭐 경험 중심, 인간 중심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확장돼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부분에도 있고 타일러 모형에도 또 있어요. 교육학에서 2번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총 2번이 나왔거든요. 2번 다 문제가 똑같아서 장점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나오면 깊은 내용,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 중에 활동 중심의 사례를 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를 쓰라 그러면 활동 중심이니까 활동을 집어넣어서 써주면 되겠죠? 무슨 활동?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진로 활동. 그런 거 사례라고 물어볼 수 있겠고, 아니면 학교에서 실천 양상 뭐 이런 걸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생성형. 생성형은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 있었다?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학생과 교사가 함께 계획 없이 들어가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이거는 유치원에서 기출이어서 장점, 단점을 물어볼 수가 있겠다. 장점은요, 학생이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애들이 수업 시간보다 축제 같은 거 계획할 때 더 열심히 하잖아요. 부스, 그 밤마다 부스 체험 뭐 이런 거 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 이유는 자신이 내용을 만들어가고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을 참여시키면 더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즐겁게 학습할 수 있다는 내용. 2번째는 결과는 체계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결과를 체계화해요, 학습을 체계화해요는 이 중에 누구랑 가까워요? 교과 쪽이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체계화, 지식의 체계화는 교과나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랑 가깝기 때문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멀어지게 되죠. 중액이 기출이에요. 중액이 기출인데 중액형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념 물어보는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물어볼 때 어떤 단어를 들어가면 채점 점수 주겠습니까? 동심원 쪽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중심과정과 주변과정이 동심원적으로 결합된 교육과정이다. 배꼽 생각하죠. 코어니까 배꼽을 중심으로 이렇게 몸이 이루어졌듯이 이 중심이 다시 교과 중심으로 된 중액형도 있고 학습자의 흥미를 중심으로 한 중액형도 있고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한 중액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객관식 기출에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평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형성평가 했습니다. 형성평가인데 형성평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보라색 형성평가 계속 나온 거 아시죠? 형성평가 수업 시작 처음에 보여드렸던 말을 바꿔서 물어볼 수 있다. 자, 기능 2가지를 목적, 목표 2가지가 뭔지 써봐라 해도 똑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점이 있었어요. 평가를 바라보는 관점. 학습에 대한 평가,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인데 형성평가는 뭐에 해당될까? 2가지에 들어가겠죠. 형성평가를 해서 학생들이 더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뭐 속도나 맞춤형으로 조절을 해준다. 이런 차원에서는 학습을 위한 평가. 요거는 개선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형성평가가 학습 중에 일어나니까 이것을 학습으로서의 평가로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더 중요한 건 학습을 위한 평가가 더 중요해 색칠한 거예요. 학습에 대한 평가는 안 돼. 학습에 대한 평가는 누가 되냐면 얘가 돼. 진단평가 기출, 형성평가 기출이고 총합 아직 기출이 아니에요. 그럼 총합평가는 현장에서 제일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일 많이 하는데 자꾸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니까 얘를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내면 어려운 문제가 될 건데 총합평가도 준거 참조하는 경우도 있고 규준 참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목적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요것도 알아야 되고 요것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총합평가를 하는데 준거 참조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그 여부를 판정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죠. 누가 목표에 달성했고 누가 아직 도움이 필요한가.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총합평가를 하는 거고요. 규준 참조를 한다 그러면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총합평가를 한 다음에 서열을 만들어서 집단 간 비교를 하는 평가가 되는 거죠. 요즘 이제 고등학교나 뭐 내신 그런 경우에는 등급을 낸다.
그러면 이제 규준참조 평가가 되겠죠. 방법, 그럼 그에 따라서 방법을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지 방법을 얘기해봐. 좀 더 깊은 문제. 그럼 중거참조에서는요, 난이도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없다. 영어 시험을 100점 만점 중에 80점이 내가 생각할 때 목표예요. 그럼 이거 80점 목표에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그럼 80점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만 내면 돼요. 나열할 거 아니니까, 서열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중거에 부합하는 난이도의 문항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알기만 하면, 알면 되는 그런 문제만 나와. 근데 임용에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 이것 때문에, 규준참조기 때문에 성취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난이도가 다양한 문항이 나온다. 쉽게 얘기하면 킬러 문제가 들어간다. 변별을 하기 위해서. 수능에서는 어때요? 킬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서열을 하기 위한 문제는 난이도가 다양하게 해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원칙적으로는 0점부터 100점까지 만들고 싶어. 0점부터 100점까지 다 만들려면은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가 다 다양하게 들어가야지 쫙 애들이 펼쳐지면서 서열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육 심리에서요. 에릭슨 다음에 나오는 게 마샤. 그럼 에릭슨 앞엔 누가 나와요? 인상 쓰셨어.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프로이드가 나오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결정적인 단계를 얘기했고 어릴 때의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걸 얘기해서 프로이드가 단계를 시작했잖아요. 그 단계를 좀 더 넓혀가면서 전 생애에 걸쳐서 펼쳤잖아요. 그게 이제 에릭슨이 되고 에릭슨이 펼친 것 중에서 청소년기에는 정체감, 정체성 이런 거를 얻어가는 게 중요하겠어. 정체성 지위를 연구한 것이 마샤기 때문에 에릭슨 다음에는 이제 마샤가 나올 필요가 있는 거죠. 5급에선 이미 나왔어요. 우리도 나올 수가 있다. 마샤에서는 기준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위전, 위로 소혀가 아니라 위로도 전을 해먹는다 이런 이상한 말을 했던 그 위전이 있어요. 위기와 전념.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뭐를 해? 고민을 해. 탐색을 해. 앞으로 어떻게 살지? 탐색 고민을 해. 전념을 한다는 거는 몰두한다는 거를 말해요. 기준 2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씩 없는 거 이게 중요하다. 유예는 고민은 많이 하는데 아직 뭘 해야 될지 몰두를 못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상태. 과도기적인 상태로 가장 적극적으로 탐색을 해요. 그래서 유예 다음이 정체감, 확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확립 바로 직전에 해당하는 거. 유실. 유실은 위기가 없어. 마음은 편안해. 왜냐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하라는 대로 전념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부모나 친구, 누가 나오면서 누구의 가치관을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문제는 뒤늦게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기도 한다. 대학을 졸업시켜놨더니 엄마 과를 바꿀래요. 이렇게 등록금을 다 냈는데 다른 전공을 하고 싶어요. 저한테도 가끔 있는데 제가 체육으로 임용 보려고 그러는데 다른 전공을 할까 봐요. 절대 안 돼. 안 돼요. 지금 드린 게 많아서 아까워서 안 돼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뒤탈이 있다. 유실이. 그래서 유예, 유실, 유예보다 좋은 거, 확립, 유실보다 더 안 좋은 거, 혼미. 이렇게 4가지가 되는 이론이었죠. 그다음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입니다. 제가 학습을 안 썼는데요. 사회인지 학습이잖아요. 줄였어요. 자리가 없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나오게 되죠. 교재에서도.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정보 처리 과정이었어요. 정보 처리 과정에는 기억의 장소가 3개가 있었어요. 감각 기억, 작업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있었는데 자, 주의 보겠습니다. 주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정보가? 감각에서 작업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을 안 하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감각에서 작업으로 가. 지각은요? 이것도 감각에서 작업으로 가요. 의미화하는 거야. 이거 좀 열심히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의미화하면 지각이 되는 거. 제가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연은 장기 기억에서 계속 돌기도 하고 시연을 열심히 하면 장기 기억, 작업에서 돌기도 하고 작업에서 열심히 시연을 하면 그것이 기억이 되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시연은 돌거나 작업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죠. 자, 부호화. 그렇죠. 작업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과정이죠. 학습의 과정이고 부정맥 조심. 그죠? 정교화, 맥락화, 조직화, 심상화, 방안, 사례,
실천 방안 써줄 수 있어야 돼요. 정교화 뭐 됩니까? 아는 것과 원래 알았던 것과 새로운 정보를 연결해 줘야 되니까 애들이 잘 알고 있는 BTS 노래에다가 생물송, 뭐 화학 원자 기호송 이런 거를 하면은 정교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자, 인출은 방향이 그렇죠. 장기 기억에서 작업 기억으로. 11월 28일 날 오전 9시에 해야 되는 거. 인출. 선생님의 장기 기억에서 작업 기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해요? 지금 막 많이 집어넣는 중에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작업에서 장기 기억으로 맨날 시연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호화를 하고 계세요. 이 날을 위해서. 장기 기억에는 한정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지금 머리에 집어넣는 중이에요. 교사의 역할. 이거 너무 좀 과학적인 내용이니까 좀 풀려져 있는 사고력 문제를 내고 싶어. 교사의 역할은 뭐냐? 학생의 인지 과부하를 줄여줘야 된다. 작업 기억은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지적 과부하를 줄여서 필요한 만큼씩 조금씩 나누어서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두 번째는 이중부호화. 시각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을 두 가지를 같이 주면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더 효과적이다. 교육행정에서요, 비공식 조직을 했는데요. 비공식 조직의 짝꿍은 공식 조직이었는데 다른 짝꿍을 데려오면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도 짝꿍이거든요. 개선 조직은 수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선 조직의 사례를 말해보세요. 그쵸? 교사, 교감, 교장. 그럼 학교는 수직적이네요. 개선 조직만 있나요? 아니요. 참모 조직도. 자, 참모 조직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땡땡땡땡 운영위원, 위원회 쓰시면 돼요. 인사, 자문위원회,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회 같은 것은 수평적인 참모 조직에 해당되고요. 장점, 개선 조직은 결제 라인이 의사결정 신속해. 교장의 결제, 강력한 통솔력, 독단적인 의사결정 문제고 조직의 경직성이 문제다. 교사가 목소리를 못 낸다는 거지. 개선 조직에서는. 참모 조직에 가면 다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요. 위원회에서 주로 자문을 하죠. 자문,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장점인데 역할도 되겠네요. 참모 조직의 장점인데 참모 조직의 역할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참모 조직의 순기능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단점은 의사 전달이 혼란, 의견이 많으니까 혼란스럽고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펼쳐보면 얘는 지금 조직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유형,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선 많이 안 나왔고 다른 교육학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학자 이름 보고 이름 얘기하기, 파슨스, 유형 유지 조직, 블라우와 스콧, 봉사 조직, 비읍, 칼슨, 사육 조직. 자, 사육장이 이렇게 있는데 칼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했잖아. 칼슨 사육 조직 또는 온상 조직. 같은 말이고, 에치오니의 규범 조직,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가 있었다. 자, 기준은 유형 유지는 학교나 이 모든 조직이 어떤 일을 하나요? 사회가 하는 그 조직이 하는 기능을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학교는 사회화 기능을 하더라. 그렇죠. 이런 사회화하는 기능이다. 블라우와 스콧은 봉사조직이다. 자, 봉사조직은 조직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다? 고객이다. 고객이 가장 수익을 많이 보는 그런 조직을 봉사조직이라고 한다. 주요 수혜자라는 단어. 수혜자만 쓰시면 좀 애매해요. 제일 주요한 수혜자가 누구냐? 고객이다. 학교에서는 그러면 학교는 다 누구를 위해 돌아가냐? 학생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교사를 위한 자료를 사주나? 학생을 위한 자료를 사주죠. 왜냐하면 학생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사육조직은 법적 존립을 보장받아요. 칼을 가지고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공평한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자, 규범조직은 이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권력과 참여가 있었어요. 자, 권력 앞에 어떤 단어 붙습니까? 규범적인 권력. 자, 참여 앞에 어떤 단어 붙어요? 도덕적인 참여. 다른 말로 헌신적인 참여다. 도덕적인 참여, 헌신적인 참여. 자, 조직은 선생님을
규범적인 권력, 자, 사명감을 가지고 출근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선생님은 이 조직에 참여하실 때 헌신적이고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한다. 자, 전문적 관료제랑 비교해줘야 될 거 있었어요. 무슨 관료 조직? 기계적인 관료 조직. 요거 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조금 어려우니까 오늘 지금 막 잘 되는 부분 있죠? 아, 이거 나도 할 수 있겠어 하는 부분 있고, 지금 잘 안 되는 부분 다 체크하세요. 안 되는 부분을 책을 봐야 돼요. 이번 주에. 그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 하셨다가 줄줄줄 나올 수 있게끔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교육과정을 무슨 영역을 순서대로 다시 해야지 그런 접근은 버리고 강의를 들었는데 잘 몰랐던 부분을 보는 거고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틀린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나중에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 볼 때 남들이 5개를 봅니다. 모든 영역을 동시 폭격, 동시에 틀린 거 계속 보고요. 2017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